네, 외신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슈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두드러 맞기만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드디어 반격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EU의 규제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힘을 합쳤다라는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과 메타, 퀄컴이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내년 3월부터 이 EU의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요 기술 기업들이 연합체를 구성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럼 EU의 기술 규제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연합체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여기와 메타, 그리고 퀄컴, 반도체 개발사입니다. 자, 미국의 각 기업들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서로 힘을 합쳐서 규제에 대응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EU, 바로 유럽연합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외신들에 따르면요, 이들 기업들은 스스로를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 영어로 조약하면 COD 코드라고 부르겠다라고 명명하면서 디지털 개방성을 위해 서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EU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독과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응을 통해서 맞대응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겨내겠다라는 것이고요. EU에서는 내년도 3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법안을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요, 이 독과점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EU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이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사들의 서비스들을 서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EU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의 데이터 정보, 개인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탈취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배를 불리고 경쟁력을 스스로만 강화하는 데만 쓰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빅테크 기업들이 받는 굉장히 큰 벌금 때문인데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까지를 벌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EU는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다뤄드렸었죠. EU 쪽에서는 이 AI 기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고 규제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와 관련된 규제 역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펼칠 경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대응하지 않으면 유럽에서의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연합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3개 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죠. 모토로라도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기술회사 어너와 레노버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EU 연합, 유럽 연합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러한 연합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 소속되어 있는 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규제에는 공동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합류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네, EU의 디지털 시장법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 기술 기업들의 연합체 구성 소식 첫 번째 기사로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테슬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죠.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자사의 기술 이름은 오토파일럿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면서 결국에는 리콜이라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테슬라가 200만 대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리콜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관련한 소송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테슬라에서 이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리콜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 리콜인데요. 좀 주주들의 우려도 클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사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 큰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리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리콜 하나만으로도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리콜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회사에 미치는 타격과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테슬라입니다. 전기차의 대표 기업이고요. 오토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술은 테슬라가 언제나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사실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운전을 주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 테슬라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들이 이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다가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누적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규제 이슈이기도 한데요.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이라고 불리는 이 안전국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이 자율주행 기술의 문제점들을 테슬라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거듭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측에서는 노력을 해왔다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여러 사고들을 막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 계속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망 사고들까지 발생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여러 안전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차례 문제점의 지적, 이에 대해서 대응 등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테슬라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해당하는 차량은요, 사실상 모든 테슬라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 S와 모델 X, 모델 Y와 모델 3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대수만 해도 200만 대에 달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기술 자체가 바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술이다 보니까 이번 리콜 자체는 차량을 직접 받아서 새로운 것을 넣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자랑했던 기술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리콜을 통해서 사실상 시인하는 결과로 이어진 상황인데요. 테슬라 입장에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었던 오토파일럿에 아무래도 명성에 금이 가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가 역시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조금 빠졌었던 주가가 현재 계속해서 올라오더니 상승장을 이어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콜의 여파가 어느 정도 있을지 등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테슬라에 여러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이 리콜 문제는 다행히도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결함에 따른 리콜 소식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자,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로 한번 넘어가 보려 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이 됐었고요. 이 대통령의 정책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통화 가치가 기존의 가격보다 절반가량 절하됐다라는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로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좌파가 이 하비에르 밀레이의 예산 삭감에 저항을 선언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하비에르 밀레이는 얼마 전에 당선된 이 아르헨티나의 신임 대통령인데요. 이 유세중에 전기톱을 들고 이 보조금을 삭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서 전기톱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괴짜라는 수식이 붙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새 대통령이 파격적인 대책들을 좀 내놨다고 하네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뉴스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 닮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외모도 살짝 닮은 느낌도 들고요. 트럼프와 같이 TV쇼에서 굉장히 욕설이 난무하는 토론 등을 주도하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깜짝 대통령이 되면서 TV쇼 출신의 대통령이 된 이 트럼프와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데요. 좌파 정권들이 득세하는 남미 지역에서 이번에 우파 정권 어찌 보면 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라는 경제 정책을 앞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워낙 아르헨티나 경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시장에서는 워낙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빈곤층에 속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0월달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공개가 됐었는데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세로만 143%에 달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00%가 넘는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작년 대비 물가가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재정 적자 폭도 무척 큽니다. 무역 적자가 430억 달러까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고 IMF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450억 달러의 막대한 부채도 안고 있는 상황. 아르헨티나 국민들은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좌파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하비에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파격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뜻인데 최근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통화가 아르헨티나 페소라고 불리는데 달러당 400페소였던 환율을 800페소로 50%가량 평가 절하를 해버린 것입니다. 즉 1달러를 사기 위해서 기존에 400페소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2배인 800페소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무섭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 평가 절하는요. 일종의 외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달러의 가치를 높여버리고 페소의 가치를 더 낮춰버리면서 상대적으로 그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허리띠도 졸라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등을 삭감해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것은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입찰을 전부 다 취소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인프라 개발들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들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엔 일자리를 더욱 줄여버리는 상황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연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교통과 관련된 여러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이나 액수 공개 없이 전면 삭감하겠다라는 발표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밀레이 정부는요. 부처 수를 기존의 18개에서 9개로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즉 방만하게 경영되어 왔었던 국가재정을 완전히 감축시키고요. 이러한 일자리조차도 삭감할 만큼 현재는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르헨티나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밀레이 대통령은 53세의 경제학자입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경제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만큼은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의 아르헨티나 정부와 정치권을 주도해 왔었던 페론주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반항에 그리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뉴스의 헤드라인도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과연 정치적 어려움을 딛고 현재의 경제 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과연 그는 영웅이 될지 역적이 될지 지금부터 그의 행보가 어찌 보면 남미 경제 전체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의 파격적인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정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궁금해지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